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그 감동의 악수를 나누던 장면을 보셨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한민족이라면 다 뭉클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쪽 구석에는 저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악수 장면을 보면서. 너무 속물인가? 네,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경제에 도움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젊은 층이 고민하는 뭐 취업,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퇴사를 앞두고 뭐 해볼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좀 경제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으면 뭔가 좀 기회,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건데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이 책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이라는 책인데요. 정말 발빠르죠. 삼정 KPMG 대북 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런 것들의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냈다고 해요. 근데 이 책 자체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 보고서 같은 거라 그냥 읽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이런 것들에서 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동향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 뭐 취업이나 창업 또는 그 퇴사를 앞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조금 분석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은 척 책방입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시장으로서 북한의 장단점을 체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단점으로 언급되는 게 우리나라의 2.2%밖에 안 되는 GDP예요. 그 5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에서 이제 누군가 뭐 2천만 원을 번다라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그게 100만 원 정도의 경제 규모라는 얘기죠. 일단 소비 여력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같은 것들, 뭐 철도, 도로라든가 항만, 그리고 발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들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또 단점으로 뽑히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컸었는데요. 최근 들어 좀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고요. 그런데 장점으로 뽑히는 건 또 뭐냐면, 북한 노동력이요. 중고등학교 이상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그런 노동력이 상당히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노동력. 이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그런 노동력을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한국과 언어나 문화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외국에서 하는 것과 달리 그래도 의사소통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서 오해 없는 그런 그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장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의 하나로 뽑히고 있죠. 본격적으로 각 산업별 전망과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제일 뜰 산업으로 치는 것은 바로 독일이나 이런 데 예를 보더라도요. 낙후된 인프라 때문에 그 인프라를 끌어올리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건설 산업 같은 경우 도로라든가 항만, 철도, 교통 같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건설 쪽에서 좀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에 그 남북 경협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복원이 되는 게 철도라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철도의 경우 왜냐하면 북한을 달리는 철도의 평균 시속이요 40에서 50이래요. 야, 이 정도면 뭐 빨리 뛰면은 그래도 빨리 뛰는 거 못 따라잡을 것 같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정도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그쵸? 도로의 표장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자전거 타고 가도 안 되겠네요. 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교통이 불비해서 참 초청하기 민망합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협력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것이 바로 철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철도 관련이라든가 건설, 토목 관련 산업들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소비재 산업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요. 현재 북한에도 소비재 시장이 있다라고 해요. 예전엔 암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공인화된, 양성화된 암시장인데요. 좀 이상하잖아요. 양성화된 암시장 하면 상당히 모순적인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 개인들의 왜냐하면 계획경제하에서는 이런 시장 자체가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국에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소비재 유통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어느 정도 뜰 여지는 마련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보통 베트남이나 중국의 예를 봐도요. 공산사회에서의 소비재 유통이라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들의 유통이나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엔 적어도 초창기는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상품 쇼핑몰 같은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창업 아이템이라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조언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IC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에도 ICT 산업이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요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커
해커전, 그 컴퓨터로 나쁜 짓 하는 친구들. 예. 해커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상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경쟁력이 상위에 있는 게 북한 해커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 하드웨어적인 거 있죠? 통신기기라든가 반도체,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참 낙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통신 서비스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의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요, 인구 100명당 117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쓰는 사람도 많은 거죠. 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정치권에도 많이 그랬고요. 예, 그랬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인구 100명당 11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휴대전화 보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GDP 규모를 보면 그 우리나라 고가의 그런 휴대폰의 어떤 소비자로서 소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이쪽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말 많이 보급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취업이나 창업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쟁력은 한국 못지않은데 교육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인건비 싸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전체 인구 중 26%만 현재 전기를 켜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시급한 산업이고요. 자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토의 80%의 광물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2위의 그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죠. 근데 둘 다 개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뭐 취업이나 창업 이렇게 개인 청년들한테는 여기 부분까지는 그다지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런 쪽에 공기업 쪽에서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자리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어요. 왜냐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를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동북 삼성, 중국과 국경을 접한 동북 삼성의 인구가 한 2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선 소비 시장으로서 확장될 여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산업은 워낙에 그 여러 가지 산업이 그 복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산업, 근데 부속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 그리고 튜닝이라든가 부가 관련 산업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따라가는 거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큰 여지가 있는 것이 좀 그 좋은 전망, 핑크빛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산업 분포 전체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요. 젊은이들이 진출하기에 가장 좋은 산업이 관광산업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금강산이라든가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호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게다가 이제 그런 명승지들에 대해서 관리라는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깨끗한 자연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대동강 맥주축제 같은 것들을 개최해가지고 콘텐츠적인 면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뭐 호텔업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스키장이 총 4개가 있대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제일 슬로프가 긴 5km짜리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건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골프장 같은 경우는 현재 1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뭐 개마고원에서 골프 치고 싶다, 백두산에서 티샷을 날려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골프장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도요, 다른 것들 좀 인프라가 바탕이 되고 어떤 자본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보다는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로 승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업에 대해서 진출하고 뭔가 생각해 보시는 것이 비교적 쉽게 어떤 특히 창업 아이템으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든 한 가지 걱정이, 만약 이런 시뮬레이션에 따라 실제로 북한과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각 산업마다 제일 많이 언급된 장점이 뭐냐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에요. 가성비 좋은 노동력.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 하부 구조의 일자리가 전부 다 북한 노동자에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노동이라는 것이 뭐 진짜 힘으로 하는 노가다뿐만 아니라 우리 개발자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은 발달돼 있으니까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디자이너, 그런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북한의 손재주도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욱더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사회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해법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